바로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논쟁이거든요.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자, 요거는 뭐로 정리를 할 거냐면 세 장을 넘겨보세요. 표로 정리를 할게요. 189페이지. 자, 이 189페이지는 표를 통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89페이지. 189. 자, 표의 제목이 뭐죠? 권력모형. 자, 정책 과정을 누가 지배하느냐? 지배.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냐? 이거에 관한 논의인데, 자, 이 표를 보면, 자,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있는 이론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트 이론입니다. 뭐 엘리트 이론은 이런 거죠. 이 사회는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존재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반 대중은 그냥 엘리트들이 지배를 순응한다. 뭐 이런. 자,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이제 다수 대중이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익 집단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엘리트론부터 봅시다. 여러분, 엘리트론이 맨 처음 나온 게 언제냐 하면 1800년대 유럽에서 나왔어요. 이걸 이제 고전적 엘리트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학자 세 사람, 모스카, 파레토, 미켈스. 모스카, 파레토, 미켈스. 자, 고전적 엘리트론. 자,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미켈스라는 사람이야. 미켈스. 자, 이 미켈스가 주장한 이제 유명한 엘리트 지배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과두제의 철칙이라 그래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은 뭐 고조선 시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때요? 소수의 엘리트가 이제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볼 수 있지. 뭐 문재인도 엘리트고 박근혜도 엘리트고. 자, 이걸 이제 과두제의 철칙이라 그러는데, 자, 이 미켈스라는 사람은 이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과두제라 그래요. 한자인데 소수과자. 그래서 이제 독과점이라 그러죠. 공급자가 하나일 때는 독점. 둘 이상이긴 한데 소수인 경우는 과점. 그래서 이제 과두. 두는 머리니까. 그럼 이제 과두가 뜻하는 건 뭡니까? 소수의 엘리트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알러가키라 그래요. 알러가키. 과두제. 자, 이 과두제가 인간 세상에서 출현하는 거는 하나의 법칙이야. 법칙. 뭐로 만든 법칙이에요? 아이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이언 로라 그러는데, 아이언 로. 법칙인데 뭐로 만든 법칙이에요?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그만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법칙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과두제 철칙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800년대 유럽에서 등장한 이제 고전적 엘리트론이 있다면, 이거와 이제 상반되는 이론으로, 자, 고전적 다원주의 이론이 있는데, 이 고전적 다원주의 이론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익집단론이에요. 이익집단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벤투리, 트루만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익집단론. 이 세상에는 다양한 뭐가 존재해요? 이익집단이 존재하게 되고, 이익집단들은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죠? 그 과정에서 뭐예요? 충돌하다가 타협조정안을 만들어 와. 그럼 그 타협조정안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 정책 과정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이익집단이 되는 거고, 정책에는 누구 이익이 반영이 돼요? 엘리트 이익이 아니라 이익집단 이익이 반영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요? 중립적?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재이익집단론하고 중복회원 현상이 작용해가지고 이익 간의 견주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표에서 세 번째 줄, 정치과정의 핵심은 자유로운 이익집단의 활동이고, 여기서 정책이란 동그라미, 결국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경쟁하고 타협한 결과물이더라. 이게 바로 공익의 과정설이잖아요. 그죠?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을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고전적인 엘리트론,
고전적인 다원주의 이론이 존재했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형광펜으로 실증 연구, 형광펜으로 실증 연구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1950년대 미국이라고 써주세요. 실증 연구 형광펜 하시고 1950년대 미국. 자,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요, 이번부터는 뭐냐면 실증을 해본 거야. 그냥 이제 이 앞서 고전적 엘리트론, 고전적 이익 집단론은 그냥 이론적으로 주장이 된 거고,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과연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다수 대중 이익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인지를 실제 증명을 한 거예요. 실증을 한 거야. 자, 이건 미국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온 게 1950년대 통치 엘리트론인데, 통치 엘리트론에서는 두 사람이 나와요. 헌터에다 동그라미, 밀즈에다 동그라미. 헌터 동그라미, 밀즈 동그라미. 자, 이 헌터라는 학자가 이제 미국의 아틀란타시의 권력 구조, 아틀란타, 얼마 전에 올림픽에 했었죠. 그럼 이제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여기 있어요. 바로 코카콜라야. 코카콜라 본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헌터라는 사람이 이제 아틀란타라는 이제 도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자,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그 지역사의 유지들 있죠. 그들 간의 긴밀한 연계망, 이런 걸 이제 구축해서 뭐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또 뭐 사교 모임도 이렇게 하면서 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이게 원어로 스모크 필드 룸이라 그러는데,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담배 빡빡 펴가면서 그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아틀란타라는 도시의 중요한 정책을 다 결정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담배 연기 자욱한 방이라는 게 폐쇄적 공간, 개방적 공간, 폐쇄적 공간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의 지배를 실증을 해요. 자, 이 헌터의 엘리트론을 평판 연구라고 해요. 평판 연구에다 체크 끝자락에. 그러니까 이제 헌터가 이제 실증을 해야 되잖아. 실증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엘리트라고 평판이 있는 사람을 추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게 뭐 300명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추린 거지. 그래서 이제 추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저거 이따금씩 조선일보나 뭐 주간조선, 월간조선 이런 데 보면 뭐 한국의 권력자들 해가지고 막 인물들 이렇게 쭉 추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1950년대 통치 엘리트론의 출발이고, 헌터 사냥을 한 거지. 자, 동그라미 2번 더 중요한 거는 밀즈라는 사람. 밀즈. 자, 이 밀즈라는 학자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하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이나 군산정 복합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만 아시면 돼. 군산정 복합체. 자, 여러분, 이 밀즈,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의 집합체, 단일의 엘리트의 집합체, 요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군부 엘리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 자본주의는 유럽에 비해서 늦었죠. 그죠? 미국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19세기 후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짧은 기간에 미국 자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대표적인 배경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록히드 마틴, 뭐 맥도날드 더글라스 이런 이제 군수업체가 군부하고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무기체계도 도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부의 요직들, 그 다음 이제 기업의 요직들, 그리고 연방정부, 요직들. 이들이 하나의 컴플렉스. 집합체를 구성해서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자,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풀으려고 분산적 복합체 이렇게 얘기하면 분산복합체 이렇게 표현하죠. 분산복합체. 옛날에 그러면 이병헌하고 김태인가? 그 드라마 있었죠. 어? 뭐 사탕 이렇게 먹으면서 뭐 하고 막 그런, 그것만 기억나지. 아이리스, 거기서 이제 아이리스가 바로 뭐예요? 분산복합체지. 그래갖고 이제 그 드라마 맨 초반부에는 막 이 분산복합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이제 1950년대, 자, 두 사람, 누구? 헌터, 밀즈, 이제 엘리트의 존재를 실증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 50년대 통치 엘리트를 누가 비판하냐 하면 중요합니다. 달이라는 사람을 비판해요. 달 동그라미. 로버트 달이라는 학자인데, 자, 이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 뉴헤이븐 시티거든? 뉴헤이븐 시티. 이 뉴헤이븐 시티의 권력 구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게 좀 독특한데, 자, 로버트 달이 뉴헤이븐 시티의 권력 구조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회는 엘리트가 존재하더라는 거야. 엘리트가 없는 건 아니고 엘리트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분산적 복합체라는 개념은 엘리트들이 그냥 하나로 어떻게 해요? 응축이 돼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분산적 복합체 내에서 엘리트들은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경쟁 안 해. 왜? 집중돼 있으니까. 컴플렉스, 복합체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 로버트 달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회는 분명히 엘리트가 있긴 있는데, 이 엘리트가 분산적 복합체처럼 하나로 이렇게 집약돼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와 이슈별로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분야 엘리트, 뭐 노동 분야 엘리트, 민주노총. 민주노총 막 활동하다가 어떻게 해요? 정권 바뀌면 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뭐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또는 이제 경제 분야 엘리트, 이런 식으로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분산적 복합체처럼 이렇게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권력이 어떻게 돼 있다? 자, 중요한 분산돼 있더라는 거예요.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엘리트들끼리 뭘 해요?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과정에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많이 얻어야 되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돼? 일반 대중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지. 다시, 엘리트가 지배는 하는데 정책에는 엘리트의 이익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이익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로버트 달이 뭐라고 하냐면 다두제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다두제라는 개념은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가 있는데 엘리트가 많다는 얘기죠. 과두가 아니라 다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원 권력론이라 그래요. 엘리트 권력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돼 있다?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돼 있더라는 거, 분산돼 있더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장 앞으로 돌아와 보실래요? 187페이지. 187페이지 그림 보시면, 자, 달의 다원 권력론 다두제 개념에서, 자, 핵심은 경쟁을 하고, 경쟁 동그라미 찾으세요. 엘리트 간의 경쟁, 그리고 밑자락에 보면 분산.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결론. 공식적으로는 누가 지배해요?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누구에 의한 지배? 다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돌아오시면, 자, 이렇게 이제 로버트 달이, 자, 다두제, 다원 권력론을 주장하니까, 자,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로버트 달의 다두제 다원 권력론을 비판하고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맨 밑에 신엘리트론이야.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신엘리트론이. 자, 신엘리트론은 줄치세요. 바크라우와 바라츠라는 사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바크라우 바라츠. 자, 이 바크라우 바라츠라는 학자가 쓴 유명한 책 이름이요. Two Faces of Power라는 책이야. 권력의 두 얼굴. 여기서 무의사결정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무의사결정. 무의사결정에다 줄치고 무에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요거는 두 장 앞으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봅시다. 중요합니다. 184페이지. 184. 하단에, 자, 신엘리트론 나오죠? 자, 신엘리트론 핵심 개념은 뭐예요? 무의사결정이야. Non-decision making인데,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그림 보시면, 가운데쯤에. 자, 줄 치세요, 다시. 바크라와 바라츠. 책 이름 뭐? 그림에서 Two Faces of Power. 자, 보세요. 권력에는 두 얼굴이 있다는 거야. 두 얼굴. 자,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그 유명한 줄 1차원적 권력하고 1차원적 권력 줄 2차원적 권력이라는 건데 1차원적 권력은 이런 거예요. 사실 엘리트가 지배자가 행사하는 권력에는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야. 1차원적 권력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엘리트가 행사하는 권력 가운데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권력을 1차원적 권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 1차원적 권력은 뭐 하는데 행사되냐 하면 형광펜, decision making, 형광펜.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하는데 행사가 돼요. 자, 근데 지금까지 못 봤던 게 뭐냐 하면 2차원적 권력인데 2차원적 권력은 엘리트가 행사하는 권력 가운데 눈에 안 보여요. 암묵적이고 비가시적으로 행사되는 건데 얘는 뭐 하는데 행사되냐 하면 형광펜 영어로 non-decision making. non-decision making. 요걸 이제 번역을 무의사결정이라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요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 자, 여기 이제 지주가 있어요. 지주. 여기 전호가 있어. 지주 전호제. 응? 소작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죠. 자, 그럼 지주하고 전호가 있다. 그럼 누가 지배자입니까? 지주가 전호죠. 아, 지주가 지배자지. 권력자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땅에다가 소작을 하려면 소작료를 소출의 절반, 병작 관수를 해라. 아, 그러면 이제 소작이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출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고 소작을 하는 거지. 그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의사결정이에요. 너 싫어? 싫으면 마. 뭐, 소작료가 과해? 가. 뭐, 이렇게 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주가 소작인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끔 행사하는 권력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소작인이 가만히 보니까 소작료가 너무 가혹해요. 그래갖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주를 찾아왔어요. 왜 왔어요? 소작료에 대해서 항의하러 왔죠. 근데 그럼 평소부터 누가 권력자였죠? 지주가 권력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소작이는 지주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죠. 왜 왔습니까? 따지러 왔는데 지주 얼굴 보자마자 김서방 왜 왔는가? 아이고 문 안 들이러 왔습니다 하고 인사 굽어가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뭘 행사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지주가 소작인이 불만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지. 알면서도 자꾸 평소부터 어떻게 내가 너의 권력자다 이런 거 씹는 거야.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혼내고 그러면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 제기조차 못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무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왼쪽 페이지 돌아오시면 본문 봅시다. 본문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자, 신엘리트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신엘리트론에서 주장하는 개념은, 자, 엘리트의 지배 수단으로 어떤 개념을 주장해요? 무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본문 상단. 자, 무의사결정의 개념을 좀 봅시다. 두 번째 줄. 자, 엘리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거나
잠재적인 도전이 될 것 같은 문제는 애당초 어떻게 해요? 문제 제기조차 못하게끔 억압하고 방해하는 현상유지적 비결정, 요거를 무의사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무의사결정 개념 자체를 놓고 보면 얘는 의제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엘리트들의 이익에 져야 사회 문제는 애당초 어떻게 해요? 제기조차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는 거지. 그 입막음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도 돼 있어요. 이제 미리 좀 이걸 봅시다.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표에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라고 있죠. 수단에다 동그라미. 첫 번째 끝자락에 폭력의 행사. 폭력의 행사. 자, 이게 이런 건데, 그 남학생들 군대 생활 해봤죠. 군대 사회가 대표적인 뭐예요? 권력 사회거든요. 권력 집단인데 집에 피집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지. 그럼 예를 들어 소대장이 소대원을 50명이 된다. 그거 다 일일이 감시감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때 소대장이 권력자가 이 권력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부하 입장에서 절대 걸리면 안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죠.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 아, 어떻게 알아? 시범 케이스를? 그래갖고 큰 잘못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사고를 쳐요. 큰 잘못한 경우에 걔만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체 보는 앞에서 그냥 걔만 불러다 혼내면 의미 없어요. 전체 보는 앞에서 가혹하게 혼을 내는 거지. 그럼 다른 애들이 어떻게 그거 보고 시범 케이스를 보고 쫄아가지고, 아, 나는 절대 지배자의 이익에 져야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단속을 하는 거지. 불멸의 이순신 영화 봤어요? 아, 불멸 아니구나. 명랑이라는 영화 있죠. 명랑. 명랑은 봤지.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진짜 이 무의사결정이 딱 나오는데, 처음 명랑 영화 안 봤어? 1000만 명 중에 안 들었구나.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지금 신에게는 배가 몇 척 남았어요? 12척 남았잖아. 근데 몇 척하고 싸워야 돼요? 300척하고 싸워야 돼요. 아, 이순신이 이제 저기 백의종군하고 이제 몽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12척 남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싸워보려고 하니까 지금 사기가 어때요? 군대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지. 아니, 지금 12척이 300척하고 싸우려고 하니 게임이 안 되지. 이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후가 뭐냐면 탈영이에요. 탈영.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탈영병이 한 명 딱 잡혀오잖아요. 이순신도 그걸 아는 거지.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를. 그러더니 이제 탈영병 한 명 딱 잡혀오니까 정군을 소집하라 그러죠. 그래서 정군 딱 소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탈영병 잡혀왔는데 걔가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막 뭐 겁나고 뭐 어쩌고 부모가 기다리고 뭐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랬더니 이제 얘기 다 그걸 다 듣죠. 그 다음에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 말 다 했느냐 하더니 그 상태에서 칼로 목을 탁 쳐버리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무의사결정이야. 그러니까 다른 부졸들이 어떻게 해요?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되게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 보면 목 치면 목을 어떻게 군문에 이렇게 걸어놓죠. 이게 바로 겁주는 거지. 그래서 자 185페이지 하단의 표 폭력의 행사 또는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변화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된 혜택 박탈 또는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 이런 거에 많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요거를 편견의 동원이라고 그래요. 끝자락에 편견의 동원.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이 편견, 뭐 애국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저런 거 있죠. 우리나라가 특히 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좀 강한데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사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알게 모르게 어떤 인식이 있어요. 아이폰을 사야 돼? 아니면 갤럭시를 사야 돼? 머릿속에. 그런 인식들이 박혀 있거든요.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를 사는 게 뭐 하는 거야? 애국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이 사이 지배자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광고할 때 거기다가 갤럭시 이렇게 광고하면서 태극기를 오버래핑 시키는 거지.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갤럭시를 써야 마치 애국하는 이런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편견의 동원이야. 아, 뭐 지금 물산장려 운동해? 아니잖아. 자, 본문 맨 위로 올라가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다시 한번. 자, 무의사결정 개념 그 자체는 자,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죠? 하지만 자, 이 무의사결정은요, 의제 설정 단계에 주로 나타나지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트들의 이익에 저해되는 문제는 재기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근데 여기서 실패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정책 결정을 방해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한다든지, 또 여기서 실패해. 그럼 또 집행 과정에서 해방을 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 전반에서 무의사결정이 나타나요. 다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 남한은 이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과거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 사회의 계속적인 권력자로 잔존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일 문제는 대표적인 뭐예요? 지금까지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일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못했지.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죠. 의제 설정이 이루어졌어요. 채택이 됐어, 의제로. 그래갖고 이제 그때 친일 인명사전, 또 노무현 정부에서 그 당시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지. 결정 과정에서 방해를 한 거죠. 또 그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또 방해했을 거야.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권력의 아주 정점이 친일의 문제다 보니까 자, 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 자,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다시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며, 여기서부터 줄 치세요. 이들 엘리트 집단은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의제 설정이죠? 디시전 메이킹이지? 디시전 메이킹. 끊고, 계속해서 편견의 동원을 통해서 특정 사회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이나 정책 의제 자체가 되지 못하도록 이제 무의사 결정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무의사 결정의 사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한국에서 자, 70년대까지 노동운동, 환경운동, 사회 문제는 문제 제기조차 안 됐죠. 왜 그러냐? 여러분 70년대 당연히 열악한 노동이 있었죠. 또 환경 파괴 엄청 심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가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경제성장이거든요. 근데 노동운동하고 환경운동하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돼요. 지배 세력이 이익을 저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운동하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뭐로 몰았어요? 빨갱이로 몰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게 굉장히 심하지.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러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이제 반정부라 그러죠. 반정부 이퀄 뭐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 좌파가 되고 좌파 이퀄 신북 세력 이런 식으로 반정부 정부 정책 반대하는 거하고 빨갱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념으로 이제 편견의 동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빨갱이로 몰릴 게 겁이 나가지고 문제 제기조차 못하죠. 이런 것들. 자, 하여간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89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 자, 189페이지 자, 이렇게 이제 신엘리트론이 나오면서 자, 이 신엘리트론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다원주의가 이 엘리트론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성되는 이론을 신다원주의라 그래. 신다원주의. 자, 신다원주의는 줄쳐도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잠깐만. 전통적인 다원주의에서는 사회 세력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말하죠. 그죠? 하지만 신다원주의는
힘의 불균형을 얘기를 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왜곡된 다두제라 그래. 다시. 여러분, 의사 집단이 있고 약사 집단이 있다. 그럼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의사 집단이 더 힘이 세겠지. 또 기업 집단이 있고 소비자 집단이 있다 그러면 기업 집단이 더 힘이 셀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자본가 집단이 있고 노동자 집단이 있다 그러면 자본가 집단이 당연히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다원주의와는 달리 엘리트론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사회 세력들 간의 힘의 불균형,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거대 이익 집단이, 힘 있는 이익 집단이 정책 과정을 지배하더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왜곡된 다두제라 그래요. 지금 189페이지에 하단 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두제가 어떻게 된 거야? 왜곡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다원주의에서는 국가는 중립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중립적 심판자라는 표현 자체가 능동수동, 수동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다원주의에서는 아니더라. 국가가 국가 나름대로의 전문화된 체계와 이익을 갖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줄,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존재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다원주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187페이지 보실래요? 187 앞페이지. 자, 3번에 자, 출처요. 린드브룸 패터슨의 신다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동그라미 1번. 자, 다원론이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다원주의는 정책 과정은 공개 폐쇄. 공개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일반 지역 주민도 정책 과정의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원론이 주장하는 정책 과정의 공개성과 영향력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면서 도 다음에 끊고. 자, 이거는 다원론의 입장인데, 자, 다원론은, 전통적인 다원론은 힘의 균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특정 집단이 지역사회를 주도함을 인정한다, 줄. 이게 바로 왜곡됐다는 얘기지. 왜곡됐다는 얘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왜곡된 다두제인데,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포항이라는 지역사회가 있어. 그럼 포항이라는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행위자 누구겠어요? 포스코. 포항이라는 지역사회를 먹여 살리는 존재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3번, 기업과 개발 관계자 등 엘리트 집단이 특별한 지위나 영향력을 갖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론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지금,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업이나 또는 이제 개발 관계자가 힘의 우위를 갖고 있거든요? 엘리트론에서는 엘리트가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엘리트가 의사결정하고 무의사결정을 행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구축한 거예요. 다시, 엘리트론에서는 엘리트가 힘의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엘리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무의사결정 왜 해? 엘리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신다원론에서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달라요. 이 기업이나 개발 관계자 등 엘리트 집단이 힘의 우위를 갖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그들에게 힘의 우위를 인정했다는 거야. 그 이유는 그들에게 프리빌리지를 줘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지역에다 각종 개발 사업 같은 거 전개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일자리도 생기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줄 치시면, 자, 엘리트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엘리트 집단의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다음에 끊고, 자본주의 구조라는 제약 아래서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뭐의 결과더라? 합리적 선택의 결과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여간, 이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 중요합니다. 엘리트론 다원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의제 설정은 이렇게 해서 마칩시다. 마치고.